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걸로 예측했습니다. 1%대 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인데 그만큼 경제 위기가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새벽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는데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민의힘도 동참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번 돈을 쓰지 않고 6년 8개월 동안 모두 모아야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내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57%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국내 검출률이 20%를 넘으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어서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오늘 노동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죠. 최대 관심은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과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의 연대, 이른바 김장연대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김장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된다면서 연대를 숨기지 않았고요. 장제원 의원은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트를 해봐야 결혼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날이요, 장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 경남 혁신 포럼에 만난 두 사람, 서로 투쟁력과 전략을 동시에 가진 분, 정말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이라면서 추켜 세우면서 친분과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 100%로 바꿨죠.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당대표 주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권영세 장관, 친윤계 주자들은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요. 유승민, 안철수 의원은 연일 규칙 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전대에서 당원 투표로는 1등을 한 나경원 의원, 지금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힘받는 김장연대, 오늘 아침 두 사람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 담그면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 중입니다. 그 정도 것이죠. 예. 네, 앞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복귀를 했지요. 여야 합동으로 지금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냈던 국조특위 제대로 잘 작동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앞두고 내년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 함께 이제 현장 방문하고 있잖아요. 잠시 뒤에 이제 그 얘기 좀 나눠보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민공감 이야기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이제 당 대표를 뽑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 조금 다른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당대회 직전에는 늘 전대 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예. 룰을 바꿀 때는 항상 다른 목소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뭐 친윤 대 비윤의 문제라든지 누구의 마음이 실렸다든지 네. 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논리적인 명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의 룰이
더 우리 당에게 유리한지 예. 이 지금의 룰이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더 잘 대변하는 것인지 어떤 룰에 의해서 뽑힌 당 대표가 다음에 총선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논란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니까 당 대표를 뽑는 룰과 대선자를 뽑는 룰은 좀 달라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대선은 결국 유권자 국민 전체가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뭐 원내 의원들끼리 그렇죠. 선출을 하고 예. 당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자고 하는 것인데 네. 왜 지금의 7대3 룰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그것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당내 여러 상황들을 잘 아우르고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7대3 룰을 적용해야 우리 당에 더 유리한 당대표가 뽑힐 수 있다. 이런 논거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불리의 문제가 보니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8년 동안 바꾸지 않은 것을 왜 갑자기 바꾸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런 식의 논리, 왜 18년 동안 안 바꾸던 걸 바꾸려고 하냐. 예. 왜냐하면 왜 경기 전에 골대를 경기 예, 중에 그 얘기 골대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뭐 예. 지금 경기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이제 뭐 경기 중에 골대를 이제 그런 식의 그 어떤 약간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네. 좀 논리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예. 결국은 지금은 당을 하나로 잘 모으고 총선을 이기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당심과 맞아야지 당을 하나로 끌고 갈 수 있고 네. 그런 당대표가 돼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민심은 앞으로 총선까지 계속 당을 하나로 끌고 가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영인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그리고 대선 주자 뽑을 때 여론조사 한 25% 반영하나요? 예, 이전에 한 10% 됐던 거를 예. 25%로 늘렸습니다. 저희들은.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늘린 겁니까? 물론 이 당 지도부를 뽑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는 당이 좀 더 공적인 정당으로서 예. 그 우리가 국민들과의 교감을 이뤄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당층과 자기 지지를 하는 자기 네, 정당을 네. 지지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원들만 하다 보면 그 지지층의 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왜곡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적극적인 당원들의 의사만 과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조사를 적절히 가미하는 게 자신들의 당의 지지층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오히려 시대 흐름을 좀 맞추려면 예. 그것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100%로 하는 것은 단순한 룰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철저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뭔가 아. 그리고 이게 향후 총선을 향해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예. 뭐 여기에 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죠. 예. 쉽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뽑을 때 네. 그때의 여론조사보다 이 당심을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혹시 있었었나요 과거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당심을 많이 반영하는 편입니다. 그 대의원이 45%였고, 그다음에 예. 일반 당원이 40%, 네. 나머지 한 10% 정도가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전당대회 룰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당 대표에 출마할 아직 뭐 서로 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뭐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사실상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권영세 장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네. 저는 거기에 차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매우 차출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편한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차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 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깔고 차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네. 것은 아니고 예. 지금 훌륭한 분들이 지금 당권을 위해서
뛰고 계시고 네. 그 권영세 장관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네. 뭐 한동훈 장관이든 예. 그분들이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당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결단해서 출마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것들은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인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당내에서 뛰고 계시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지금은 그런 당 대표에 대한 생각이 없고 장관직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을 두고 차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출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반대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고영희 의원께서는 지금 여당입니다만은 당 대표 관련해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장관들 자꾸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차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지금도요?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 지도부의 성격이 최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경선 룰에 당원 100%를 반영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앞으로 총선이나 공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의중이 뭐냐를 가늠해 보면 네.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총선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소위 자기 사람 심기. 그래서 공천에서 신뢰할 수 있고 예. 자기 뜻을 잘 반영해서 결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동안에 보면은 주요 요직을 우리 검찰 출신들을 많이 했고 예. 평상시 의리를 중시한다든가 또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예. 성향으로 봤을 때 아마 친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대표 기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상당한 전쯤에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그런,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에 당 대표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예. 총선 경험 또 여러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한동훈 장관의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인정을 하시고 예.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데 이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다 동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총선을 잘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예. 검찰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개혁에 여러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1월 달에 네. 사실은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검수완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문제를 예. 지금 책임지고 앞에서 그것들을 다시 검찰을 새롭게 재정비한다고 하는 그 큰 역할을 남겨두고 네. 지금 과연 당대표로 나온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 그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뚜껑 열어봐야지 아니까요. 내년 저도 3월 초라고 하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대표로 나오는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여태까지 전반적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인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았던 본인들의 어떤 목표, 예. 욕망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였던 측면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이슈, 최대 이슈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했고요. 아마 이 시각 현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여야 특위위원들이 지금 방문하고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사과와 각성을 오늘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조특위위원들 어제 유가족 만난 이야기도 하면서요.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주호영 대표하고 오래전부터 국조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모아왔고요. 어저께 또 주호영 대표와 국조특위위원들도 유가족들을 만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잘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깊이 참고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그 가혹하고 정말 용인할 수 없는 망언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봤고요. 지난달 합의를 봤죠. 11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던 건데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먼저 국민의힘 오늘부터 이제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가족 협의회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유가족 대표께서 이거 협상의 도구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언제 복귀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사실은 뭐 복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반대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사퇴를 하기로 확정적으로 결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조영 원내대표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할 때 사실은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동안 예. 말씀을 해오셨고 다만 그 결정은 이제 예산안이 끝난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산안이 많이 늦어졌고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이제 국정조사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예산안이 늦어진 것이 어느 한 일방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 이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예. 책임이 있는 또 여당의 모습으로서도 그렇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동안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합의가 됐었던 내용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유가족들을 만나서 또 유가족들께서도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예, 그런 예. 당부의 말씀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7일이니까 좀 더 연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국정조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정쟁에 휘말리고 네. 국민의 힘이 참여를 안 하면서 지금 2주 정도를 벌써 기간으로 보면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예. 여차하면 기간 연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근데 예산안 처리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근데 그것은 진전될 이제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12월 2일이라고 예. 하는 법정 기한 내에 그것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7일까지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결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미루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 참사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정치 현안하고는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유가족들의 절규를 우리가 봤을 때 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네. 우리가 순수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예. 뭐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 가족들에게 계속 대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방해한 것은 아니고 예. 또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산안을 마치고 하자고 했던 것은 당연한 우리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네. 합의 내용을 둔 이유는 지금도 예산안이 늦어지고 있는데 예산안을 꼭 법정 기한 내 아니면 정기국회 내라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 그런 부담이 없다면 예. 이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흘러가면 여러 가지 또 관심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안이 느려질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던 것이고 예산이 너무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치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동안 국정조사를 방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답답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고 어떤 예. 사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폐륜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신영 의원의 지금 그 응급 예. 차량을 탑승한 것이 문제가 예. 됐습니다. 예.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정쟁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폐륜 정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하라 아니면은 인간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 본인 때문에
여러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것들이 지금 진실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듣기가 그건 이제 불편합니다. 얘기가 예, 좀 더 말씀하세요. 비약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네. 뭐 사과가 없으면 뭐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안 한다라든지 이런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상당히 방해했다고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쟁에 좀 이용했던 엄연이 있었고 예. 또 특히 최근에 2차 가해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창원시의원 김민아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예. 뭐 시체팔이라는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고 뭐 나라고 하러 왔냐 또 김해 시의원의 이미혜 의원도 거기에 응원하고 또 권성동 의원께서도 이 세월호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마치 기존의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세월호를 옆에서 도왔던 시민 단체들이 부도덕하거나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 같은 계속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예.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돕는 민변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어떤 순수한 뜻을 지금 왜곡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지금 국가가 무고한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예. 자신들이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자꾸 폄훼시킨다라는 것들은 이 진짜 이 이태원 참사의 본질적인 취지, 즉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의심케 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이 당 차원의 조치를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족들이 어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적절한 이 단어 사용한 의원들 징계 조치 없느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 부분은 조금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저희들이 유가족께서 진정으로 그 아픔을 말씀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것들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예. 사실은 이 참사 초기부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또 보상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고 정부가 할 역할은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전에 여러 참사들에서 비추어 보면 네. 사실은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도 그 희생자들을 위한 유족들을 위한 일에 쓰여지지 않고 예산이 다른 데로 낭비되거나 네.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던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예. 그 관련됐던 분들이 또 이번에 같이 또 관련된 그런 중첩성을 보면서 네.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예. 국민의힘에서는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장동혁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 이용한 것 그리고 네. 그 닥터카에서 남편이 탄 것으로 또 전해졌고요. 또 돌아올 때는 또 장관 관용차 또 이용한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저열한 정치 공세다라고 보는 거고 추가로 뭐 다른 입장이 나온 건 없죠. 네, 제가 그 말씀도 예. 하겠는데 네, 네.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거 세월호 그 가족이나 시민단체의 그 비용이 뭐 유용됐다. 이 문제 제기가 지난번에 이제 서범수 의원이 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세월호 특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것이 안산의 문제고 예, 그래서 예. 그것을 다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네, 네. 원래 이 세월호 피해는 유가족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여러 2차 피해가 있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자체를 주민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인 예산을 마치 가족한테 쓰이지 않았다고 이것을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 네. 이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의도를 가졌냐만이 중요한 거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김민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진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권성동 의원 말도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권오영
주호영 대표가 그 유가족들한테 지금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주요한 현안인데 네. 갑자기 가족들을 배보 사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언뜻 보면 그게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지금 가족들이 그러한 요구도 하지도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절규하고 국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돈 얘기를 먼저 꺼낸다라는 거는 이 가족들의 그 순수한 뜻이나 이 의지들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했으면 한다라는 예. 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신현영 의원님의 이 문제로 인해서 네.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사퇴를 지금 이제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뜻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난 의료 지원의 어떤 자기 역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보태보려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본 뜻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뭐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요청된 7군데의 병원 중에서 한 4번째로 도착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신현영 의원 측에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적절했느냐 여부는 저희들도 좀 진지하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또 사퇴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이제 공격하는 부분에서 꼭 한 말씀 드려야 예, 되겠는데요. 의사 면허를 가진 분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는 그 마음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다만 왜 그 응급 의료 차량을 닥터카. 굳이 그 차량을 탑승했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다음날 방송에 나가서 이런 참사 압사의 경우에는 진짜 골든타임 4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4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네. 그 지체될 걸 알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갔고 남편하고 탑승해서 갔지만 남편은 신현영 의원의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15분 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장관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 다른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희생자들의 4분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저는 민주당의 공통된 인식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 보도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요? MB 사면은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당 차원의 입장이죠. 그렇죠. 당의 입장이 반영된 이재명 대표가 대표의 이야기했으니까.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당 차원에서는 MB 사면에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뭐 의총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뜻을 당론으로 모았다든가 그건 아니지만 예. 전반적인 정서나 예. 이 생각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궁금한 게 있고요. 김병수 전 지사나 한명숙 전 총리 사면 문제는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김경수 지사 스스로 예. 이것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의 들러리로 네. 이것이 이용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는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아직 모아보지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 17년 동안 네. 형량이 17년에서 이제 15년가량 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 이게 340억 정도의 이 횡령 사건을 그대로 사면을 했을 때 이 국민들이 갖는 이런 박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통치 행위이고 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뭐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면이 있어 왔습니다. 예. 남은 형기에 관해서 형기가 몇 년이 남았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본다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논의의 선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직 대통령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할 문제이고요. 네.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나 한명숙 전 총리는요? 한명숙 전 예. 총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아직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난 정권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다시 검찰까지 동원하고 무리한 수사까지 하고 무리한 조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추징금 7억도 다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경우에 전부 다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되지 않는 예, 지금 사면은 뭐 의미 없다. 자필로서 편지 나왔습니다. 저는 예. 제 죄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예. 뭐 본인이 아직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 과연 사면 복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네. 보통은 이제 형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최소한 3분의 1 이상 정도라도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예. 호락호락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린 폭설로 전기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서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경철천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원래도 지옥철로 불린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노선인데 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내 혼잡도 1위를 기록하며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으로 가득 차는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이번엔 하필 출근 시간대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평소보다도 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쌓인 눈 탓에 전기 공급 장치에 장애가 생겨서 전체 21편성 가운데 5편성을 40분 동안 투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배차 간격이 3분 20초에서 4분으로 늘어난 데다 눈으로 승객이 더 몰리며 역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풍무역에서는 승강장에서 시작된 줄이 계단과 개찰구를 넘어 역 출구까지 이어졌을 정도였습니다. 3분 20초 간격으로 갈 거를 4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잡해지고 열차 지연을 느끼게 되죠, 당연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역마다 안전요원과 경찰관들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는 여성 승객 1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관계자는 눈을 모두 치우면서 노선 운행이 정상화됐고 오전 9시쯤엔 인파도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도안 지하차도에서 1톤 화물차가 오른쪽 벽과 충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비슷한 시각 맞은편 차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살얼음을 밟고 화물차가 미끄러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8,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3,000여 명 많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이후 98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88,103명, 해외 유입은 6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549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과 용산구 관계자 4명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전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박희영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훼 위원장이 이번에는 4.19 혁명을 깎아내린 발언을 한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논리를 보니 4.19 혁명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을 만든 목적과 그 속에 담긴 이념을 적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첫 문장에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4.19 혁명의 민주 정신은 기림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신분으로 4.19 기념식에 참석해 혁명의 의미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기 진실화훼 위원회는 몇 달 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이것 때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광동 신임 진실화훼 위원장은 4.19 가치를 깎아내린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19 안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 그저 밥 달라 우는 백성의 얘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밥 달라 우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19도. 만약에 4.19가 민주혁명이라면 4.19 이후에 민주주의 제도적으로 바뀐 게 있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놓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옹호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독재가 아닌 체제가 된다면 과연 당시 우리 조건 속에서 어떤 체제가 될 수 있겠느냐를 4.19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였고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그 정신을 이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논리입니다. 5.16을 높이 평가한 김 위원장은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옹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4.19와 5.16 모두 근대 번영 체제를 지향한 연속성이 있었다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걸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가시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1%대 초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인데 복합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 20일 새벽 2시 반 캘리포니아 북부 연안의 펀데일시에서 서남쪽으로 12km 떨어진 바다에서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펀데일에서 여러 건의 가스 누출과 구조물 화재, 다리 균열이 신고됐고 2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젊어 보이긴 하지만 손자가 둘이에요. 할아버지 시장입니다. 키즈 카페를 따라가 봤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2-3시간 놀고 나오는데 먹는 것까지 하면 몇만 원은 뭐 금방 달아나고. 백성화당 화이팅! 특히 어르신을 위해서 14단계의 존재가 꼼수가 돼 있어서 체질은 치매를 줄이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각박이 하나? 네. 오, 제가 듣는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죠? 네. 아니, 정말 오늘 너무 활기찬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해서 정말 상쾌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4050 세대라고 그러죠.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준비된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종이로 만든 대전 처리 목표를 제작을 해서 이거에 생산해서 네, 창업을 하신 거군요? 네. 하면서 이제 지금 매출이 얼마나 돼요? 매출 한 5억 정도? 5억? 오, 꽤 되네요. 그 금액보다도 환경 지키는 가치가 돈 버는 거보다도. 에이, 거짓말. 하여튼 좋습니다. 종이로 만드셔가지고. 방송 중이세요? 지금 작업하시는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세훈 시장님 정말 맞아 이럴 것 같아요. 예,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어르신 아니에요? 어르신은 많이 사세요. 네. 신청년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신청년. 신청년. 네. 신청년 어르신들. 눈비는 잦아들었지만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호남과 영남 해안 쪽으로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서해안에 또다시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주말까지 호남과 제주 많은 곳에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무려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한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6도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0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